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민구입니다. 제가 이제 26학번을 위해서 설명회를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이렇게 4번을 지역 순회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끝날 때 되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에 맞춰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26학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번이 되게 좋아요. 26 이러니까 뭔가 비행기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다른 학번들은 별로 제가 88학번이거든요. 88학번 때도 학번 이름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26학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6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하나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6학년도는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바뀌는 건 2025학년도하고 달라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는 대학일지 모르겠지만 뭐 고려대나 뭐 홍익대나 서울시립대나 이런 일부 대학들이 과탐을 안 해도 의대 갈 수 있어요. 공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을 꼭 해야 되는 대학은 서울대예요. 그리고 일부 의대들, 지방에 있는 의대들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목표하는 대학이 아닐 텐데 제가 이제 오전에 홈페이지를 잠깐 보다 보니까 여기 작년에 다녔던 친구가 충남대 의대를 들어갔더라고요. 충남대 의대 같은 대학은 과탐을 해야 돼요. 그럼 의대나 약대나 이런 쪽을 목표하는 친구들은 과학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냥 공대 갈 거야. 이러면 실제로 과학을 별로 안 해도 된다. 서울대 지정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안 가면 돼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필요한 것만 쭉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 명절에 갑자기 이상한 뉴스를 봤어요. 올해 재수생이 20만 명이 될 거래요. 그걸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이제 재수생이 16만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몇 명일까라고 제가 통계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4만 7천 명쯤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작년보다 13,000명쯤 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의대 정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원복으로 3,000명으로 다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과거에 제가 재작년에 저기 재수학원 원장을 겸임했었거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서초매가 원장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8살 먹은 SK 하이닉스를 다니다 온 친구가 다시 공부를 하겠대요. 의대 가겠다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인원은 14만 7천 명쯤으로 한 13,000명쯤 줄 것 같고요. 반면에 재학생은 3만 5천 명이 조금 안 되게 늘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고3은 황금돼지거든요. 그래서 출생 인원이 49만 6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한 3만 명쯤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담으로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나보다 한 살 어린 여학생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여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팅할 때 여학생들이 더 많이 나와야 공평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안 웃네요 아직은. 그럼 이제 시작을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작년에 국어가 139점이었대요. 재작년에는 150점이었고요. 근데 이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아래쪽에 있는 게 중요해요. 차이라는 게. 그럼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국어는 다 맞은 친구랑 다 틀린 친구랑 98점 차이였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111점 차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국어 시험이 어려우면 이 점수 격차가 100점보다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111점이다. 그 우리 때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어가 우리 지금 최근에 수능이 4년 동안 똑같은 수능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5년째고요. 2022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첫 해 국어 1등급은 84점쯤 됐어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두 번째 92점이었고요. 세 번째 84점이었고요.
작년에 92점이었어요. 규칙이 되게 독특해요. 8492, 8492를 갑니다. 그럼 올해는? 이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그냥 엉격결에 84점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차이가 111점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국어라는 시험은요, 아무리 못 봐도 20점은 넘어요. 그죠? 여기 계신 어머님이 그냥 에이씨 시험지 못 읽겠다, 그리고 그냥 1, 2, 3, 4, 5번 중에 찍으면 그냥 20점쯤 나오는 거죠. 시험이 어려우면 위에 애들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져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시험이 쉬워지면 쉬워도 안 읽고 시험 본 애들은 20점인 거죠. 잘 본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편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올해 어렵겠구나. 그럼 이걸 왜 제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평가원은, 지금 평가원장은 제가 또 잘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옛날 잠실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계속 평가원장을 맡고 계세요. 안 잘렸어요. 이분은 잘리면 안 돼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다른 데 가실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가원은 항상 수학이라는 시험을 88점을 1등급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러면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 국어도 88점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만들어야 되는 거냐? 1등급의 숫자가 비슷해야 시험의 난이도가 고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시험이 우리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과목이 어려우면 그 과목 잘하는 친구가 유리한 거고요. 한 과목이 쉬우면 그 과목을 잘하는 아이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88점쯤 맞추려고 하는데 실제로 국어라는 시험을 88점 맞추려고 했다가 92점이 되고요. 88점 맞추려고 했다가 84점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4점씩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우면 국어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담으로 아까 일부 말씀하셨던 원장님께서 예전 10년, 15, 20년? 1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1타 국어 강사였어요. 소위 말해서 예전에 강민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궁금한 게 있으면 원장님이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하셔도 돼요. 두 번째, 이제 필요 없는 거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재수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점수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과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과목이 뭐냐면 사회나 과학이에요. 두 번째 많이 올라가는 건 수학입니다. 제일 점수가 안 올라가는 과목은 국어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사회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에요. 국어라는 건 재수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보러 갔을 때 또 못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 극대화돼요. 근데 짜증나게 1교시를 한국사에 봐야 되는데 1교시를 국어를 봅니다. 제가 평가원장한테 계속 1교시를 한국사를 보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거 바꾸려면 행정적으로 너무 많이 돈이 든다고. 근데 어찌됐건 불안하니까 1교시 성적이 원래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고3하고 재수생하고 비교하면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나도 저기에 껴야 되겠구나 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거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담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과학이라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수학이라고? 이거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첫 번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요, 좋아하는 거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못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고3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심리가 하나 있어요. 심리가 뭐냐면 못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0월 달, 11월 달에 고2 학력평가를 딱 보고 나서 처음에 성적표를 딱 받아요. 나 국어 제일 약한데? 나 수학 제일 약한데? 그 과목이 약하면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못하는 거 공부하면 짜증나요. 왜 짜증날까요? 17년, 18년 동안 못했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요, 능률이 오를까요? 라고 질문하면 능률이 잘 안 오릅니다. 두 번째, 못하는 걸 하면요, 성격이 진짜 그지 같아져요. 아씨 이거 돼? 라고 자꾸 이제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하는 거를 2월 달, 3월 달에 공부를 하고 3월 20일쯤 되면 첫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처음 모의고사 보면 못했던 거 성적은 좀 오르겠죠. 그런데 내가 수능 때보다 좀 잘했던 과목들은 수능 때보다 성적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 공부를 하면 잘하는 거 할 시간이 줄어든다.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3월달 시험을 보고 나면 이상해져요.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재수생들을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제일 많이 오릅니다. 왜일까라고 질문하면 난 이 과목은 하니까 나머지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홀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홀가분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언제요? 5월 달에 만드시면 좋고요. 4월 달에 만드시면 더 좋고요. 6월 달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는 그래도 국어는 좀 잘해. 난 그래도 수학은 좀 잘하지. 그러면 이 과목을 처음에 몰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는데 티가 나는 거고 그걸 해서 성적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시간 분배를 할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못하는 걸 하면 나중에 성적이 고르게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뭘 더 해야 될지 계획 짜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내가 조금 자신감 가지기 위해서도 잘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2026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또 적용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목표라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가 경희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또 도입이 돼요. 교과는 원래 있었는데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도입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전형은 이제 과거에는 영재고 과거 애들을 뽑았던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서 이제는 일반 학생들 뽑는 거구나.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수생들은 다 지원할 수 있죠. 3개 4라는 수능 최저를 맞추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붙냐라고 질문하면 의대는 붙기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대는 과거에도 보면 3개 4를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교과 전형은 합격자 성적이 1.03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수능 최저 걸어봐야 의대는 성적이 되게 높으니까 내 내신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못 붙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학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대부터 약대까지 수능 최저가 똑같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3개 4는 약대 조건으로는 수능 최저가 높아져 있는 거죠. 합격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3개 4를 좀 맞추자. 첫 번째 목표. 이렇게 뭔가를 잡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질문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잘하는 거 순서대로 3개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잘하는 거 당연히 1등급 만들어야지. 두 번째 잘하는 거 1등급 만들어야지. 세 번째 2등급 만들어야지. 이렇게 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1등급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국어 8492, 8492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국어를 1등급 맞으려고 하면 어려웠을 걸 가정하면 85점만 맞으면 1등급이 돼요. 그죠? 그럼 85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재작년에. 원장을 처음 왔을 때.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거면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운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질문하면 85점 맞으려고 하면 뭐를 20점 가까이 틀리지? 라는 걸 먼저 결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1등급은 85점이에요? 이러면 15점은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점 가까이 틀려놓고 20점 중에 찍으면 5점쯤 맞아요. 그잖아요? 오지선다형이니까.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과목이라고 결정한 과목을 공부할 때도 버릴 건 버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국어 공부할 건데 난 국어 좀 자신 있어 라고 할 때 와, 고3 때 고전 안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지금 고전해야지 이러면 또 짜증나요. 고전 안 해도 돼요. 1등급 맞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15점 나오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하나 또 틀려도 돼요. 시도 버려버릴까?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돼요. 어렵나요? 쉽나요? 라고 질문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어는요. 시간의 압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보는 거지. 한 8문제쯤 빼고 시험 보면요. 성적을 높이기가 되게 쉬워요. 거기에 또 못하는 걸 걷어냈어요. 잘할 수 있는 것만 남겨요. 이렇게 하면 맞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수학을 88점 맞으면 된다는 얘기는 작년 수능으로 따지면 그냥 공통에서 22번 하나 틀리고 미적 29번, 30번 틀리면 돼요. 나머지 다 맞으면 되죠. 여기서 또 여담 하나로 하도록 할게요.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제 조카애가 하나 있습니다. 걔 조카애는 아빠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특이한 사람이냐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법고시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저희 형인데 18번 봤어요. 그리고 18번째 붙었어요. 그 대학을 안 좋은 데 나왔나? 아니요. 서울대법대 나왔어요. 서울의 중동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전교 1등을 못한 적이 딱 2번 있는데 전교 1등을 못하면 머리를 대가리에다 박아요. 머리를 벽에다가 박아요. 피가 나올 때까지. 내가 1등을 못했다고. 이렇게 치열했던 형이 사법고시를 계속 떨어집니다. 군대도 안 갔어요. 눈이 나빠서, 평발이라서.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떨어지면 집에 올 때 명분이 있어야죠. 엄마 아빠한테 그냥 들어오면 당당하게 들어오면 미친놈이잖아요. 떨어졌는데. 뭔가 핑계를 내야죠. 술을 일단 처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7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시험을 보면 망할 놈의 출제위원들이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를 내요. 전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이 얘기를 술 처먹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서 울어요. 그럼 측은지심으로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했더니 18번을 해요. 전 처음에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97년부터 예전에 종로학원은 진짜 좋은 학원이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입사를 했어요. 애들을 계속 보면서 아, 저희 형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데 저희 형은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망각하고 공부를 했구나. 책을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사실을 모르고 시험을 보는 거죠. 제 조카애가 아빠예요. 제 조카애한테 아빠 흉을 봤죠. 근데 제 조카애는 05년생인데요. 올해 경희대학교를 졸업해요.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을 갑니다. 걔는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1년 만에 수능을 합격을 해서 경희대 컴퓨터공학과를 간 거예요. 아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시험은 공부를 좀 적당히 해야 된다. 머릿속에 담을 것만 해야 돼. 못하는 건 안 하는 게 맞아. 특히 수학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수학처럼 공부하기 제일 편한 과목이 없어요. 우진이 수업 듣는다고 성적 오르지 않아요. 현우진하고 저 되게 친하거든요. 제가 현우진 선생님을 데뷔시킨 사람이에요. 2013년부터 전국에 18번을 설명을 들어냈어요, 같이. 근데 어찌됐건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다 오르냐? 안 올라요. 왜요? 20만 명이 듣거든요.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그 우리나라 1등급이 20만 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맞는 애도 있고 70점 맞는 애도 있는 거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수학이 왜 공부하기가 편하냐? 그냥 문제를 딱 읽으면 풀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딱 보면 와, 이거 풀 수 있는데 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문제는 딱 읽으면 젠장 못 풀겠다 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지금 수학 공부할 때는. 그럼 지금 수학 공부할 땐 뭘 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딱 봤더니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풀어봐야 알 것 같아요. 라는 문제를 풀어야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풀어봐야죠. 풀었더니 우와, 풀려요.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일까?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제 조카한테 한 얘기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는 문제지. 그런데 수능 보는 당일날은 지금하고 뇌가 달라져. 지금은 뇌가 유연한 시기지만 수능 당일날은 젠장 뇌가 경직돼. 알던 문제도 못 풀 수 있어. 그럼 수능 당일날은 어떤 문제는 확실히 풀 수 있을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풀 수 있을까라고 처음 내가 확인했지만 풀었더니 풀렸어 라는 문제도 모아야 돼. 두 번째, 문제를 딱 봤는데 풀 수 있을까 근데 못 풀었어. 이런 문제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다가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막혀요. 그럼 이거를 인강에서 뭔가 영상을 듣거나 해설지를 보면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와요. 그러면 우여곡절 끝에 풀었거나 이렇게 막혀서 해설지를 봤거나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오늘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제 조카한테 이런 걸 하는 게 수학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를 재수생이니까 한 15개부터 시작을 해볼까? 라고 제 조카 유정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15문제를 이런 문제를 확보하자 하루에. 그리고 아는 걸로 끝내야 돼. 와, 풀렸네? 그럼 안 거고. 못 풀어서 확인한 것도 안 거야. 근데 수능 때는 모르지. 풀릴지 안 풀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제 조카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한 달 뒤에 다시 확인해 보면 돼. 그러므로
이걸 한 달 뒤에 노트 하나, 아까 원장님이 플래너 얘기하시던데 플래너에 오늘도 열심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쓰지 말고 이 문제를 한 달 뒤 날짜에 오늘 푼 이 10문제를 그대로 옮겨놔. 문제만. 그리고 한 달 뒤에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현호진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유정이를 내가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문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기승전결 어떻게 풀어나가는 문제지? 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가 되면 완벽하게 아는 거. 이걸 하루에 15개만 하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아직 한 250일 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럼 이 문제가 몇 개가 풀릴 거냐? 3,500개 가까이 푼다. 3,500개를 풀면 점수가 어디까지 오를까? 그 친구는 처음 재수할 때 6등급이었습니다. 재수도 아니었죠. 고1 나이 때 작년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40점 나왔어요. 근데 2021 수능에서 96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50점 이상이 올라가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 한 문제 안 푼 겁니다. 그때도 21학번 21년도 수능에서도 30번 더럽게 어려웠어요. 걔는 풀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그건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점까지가 목표냐에 따라 준비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친구는 물리를 50점 맞았습니다. 화학을 47점 맞았고요. 처음에 재수라는 고1 나이에 할 때 처음에 물리를 딱 시험 문제를 딱 줘봤더니 몇 점 맞았냐면 50점 만점에 13점 맞았습니다. 찍었죠. 문제 딱 2개 있었습니다. 근데 물리 하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컴퓨터를 할 거기 때문에 물리 필요할 것 같대요. 화학 할 거예요. 이렇게 지가 막 정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념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반복하는데 사람의 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봤던 책을 보고 봤던 책을 또 보고 봤던 책을 또 보면 사람의 뇌는 착시 현상을 느낀다. 그거의 대표 주자는 너희 아빠다. 그러므로 책은 한 번 보고 나면 안 봐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책을 안 보고 네가 책을 써보면 된다. 1단원, 물리 1단원은 뭐고? 중단원 1, 2, 3을 내가 안 본 상태에서 기록해 보면 된다. 기록해 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단원 개념을 끝냈어요. 2단원 개념을 공부를 해요. 3단원 개념을 또 공부할 때쯤 1단원을 안 보고 써봐 한번. 그러면 놀랍게도 절반쯤도 못 쓸 거야. 그럼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네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 절반쯤 적은 걸 보고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적혀있는 책하고 비교해 보면 돼. 얼마나 잘 적었나. 와, 이거를 보름, 3주, 4주쯤 지났는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잘 적다니.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절반이면 그걸 확인하면서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확인하면 돼. 그리고 다 확인한 후에 못 적은 걸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 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분명히 다 외웠었는데 이걸 까먹었어? 이것도 까먹었네? 이것도 까먹었네? 와, 이런 돌대가리 막 이러면서 확인하면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각인 효과라고 얘기한다. 사람의 뇌는 충격을 받아야 머릿속에 각인된다. 사람의 뇌는 일상생활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침 7시 반에 와서 밤 10시까지 미친 듯이 공부하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1월 15일 날 뭐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내가 왜 기억해야 돼요? 그럼 1월 17일은 1월 19일은 이러면 갑자기 한 명이 나타납니다.
제가 사실은요, 그날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또렷이 기억나요. 이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놀랍게도 12월 25일 날 뭐 했니? 작년에. 이러면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아니 1월 15일하고 12월 25일하고 차이가 뭐죠? 라고 질문하면 12월 25일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머릿속에 각인되는 날인 거죠. 각인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너무나 쉽게 올라가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 요 작년에 수능을 못 봤더니 우리 엄마가 울었어. 그러니까 올해 또 눈물 흘리지 않게끔 열심히 한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가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문제나 풀고 막 이러지 말고 책을 내 머릿속에 다 각인시켜서 나중에 한 3월 달쯤 되면 내가 선택한 과목, 특히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안 보고 책을 그냥 1단원부터 6단원, 7단원까지 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개념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6월 달이 되다 7월 달이 돼서 문제를 막 풀면 기본적으로 그때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부터 막 문제 풀기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수업을 들을 때 우리 학원의 과학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막 대답을 막 하면 돼요. 속으로. 아, 선생님 뭐라고 적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아, 맞아, 저거 쓰시는구나. 이것도 각인 효과를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더라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회해야 되지? 과학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얼굴이 그냥 아직 미성년자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한 4줄쯤 중에 꽤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한 6명, 7명쯤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모를지 내 머릿속에 그냥 제로 베이스면 사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직 안 하고 다시 공부하는데요 라고 하면 사회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라고 질문하면 예체능계 친구가 5만 명 가까이 시험 봅니다. 예체능계 친구들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10% 정도 아이들, 다시 얘기하면 체육교육과 디자인, 작곡 이런 수능 위주로 뽑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 중에 또 뭐 연대, 음대 등등은 저쪽에 고대 미대인가 거기도 사회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가지고 수능을 반영해요. 그럼 사회 시험을 안 보나요? 걔들은 봅니다. 홍대 갈 수도 있는 거고 국민대 갈 수도 있는 거고 반영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시험은 다 봐요. 다시 얘기하면 25%의 친구들이 수능을 너무 잘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실기 위주로 준비하기 때문에 3등급쯤 맞으면 된다라는 친구들이 약 25%가 있다라는 거죠. 과학은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학교 일진들도 대부분 그래도 사회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못 읽거든요. 야, 뭘이 뭔데? 뭐 이러거든요. 사회는 그래도 한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제로 이쪽에 어디 갔지? 대부분은 사회 쪽의 대부분이 실제로 아이들의 현상이 하위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시험을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안 나오면 상관없어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나오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사회를 하면 뭘 하는 게 좋나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사회라면 좋은 과목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사회 중에 제일 좋은 과목은 사회문화입니다. 왜요? 라고 질문하면 이 평가원에서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근거는요. 4년 동안 다 맞은 친구가 1%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과목 또 있나요? 경제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는 어렵죠. 그러니까 사회문화가 제일 쉬운 겁니다. 왜 어렵게 내나요? 라고 질문하면 어려운 이유는 이 평가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점수의 가장 높은 문과 계열의 아이들이 사회문화는 대부분 다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사회문화하면 안정성이 높아진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사회라는 과목의 나머지 과목의 특징은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어랑 똑같은데 이게 날짜가 바뀝니다. 연도가 바뀌어요. 아까 국어는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울 거다. 근데 사회는 작년에 어려웠고 재작년에 쉬웠습니다. 3년 전에 어려웠고 4년 전에 쉬웠습니다. 그 확률적으로 따지면 올해는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4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합니다. 뭐가 리스크가 발생하냐? 우리나라 평가원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나왔어요. 이제 나왔습니다. 평가원의 특징은 이 사회라는 과목을 이렇게 쉽게 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평가원의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과목을 선택해서 망한 친구들이 재수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다음에 다시 어렵게 시험을 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생활과 윤리가 왜 어려웠나요? 라고 질문하면 재작년에 만점자가 6%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윤리와 사상이 왜 어려웠나요? 라고 질문하면 재작년에 만점자가 12%가 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쉬우면 어려워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작년에 쉬웠다라고 해서 올해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은 오히려 뭐 선택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할 때 나는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라고 할 때는 작년에 쉬웠던 거 선택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럼 올해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는 게 재수생들한테 유리하다. 왜요? 그래야 하나쯤 틀려도 데미지가 적습니다. 과학은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회가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워지면 엄청난 데미지가 발생을 합니다. 재작년에 여기 지금 44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44점은 3점짜리 2개 틀린 거죠. 3점짜리 2개 틀렸더니 100분위가 71이 뜹니다. 무슨 과목이요? 윤리와 사상이. 세계사는 70이 뜨고요. 한국지리 78 이렇게 떠요. 71, 70이 뜨면 한신대도 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탐구 한 과목밖에 반영 안 하지만 수원대는 당연히 가기 어려운 거죠. 2점짜리 2개밖에 안 틀렸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교과서를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쉬웠을 때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하시다가 오늘 좀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사회나 과학을. 근데 오늘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외워봐야 금방 까먹는다. 한 달 뒤에 또 확인하시든지 보름 뒤에 확인하셔서 내가 4월 달쯤 됐을 때는 내 머릿속에 1단원부터 6단원까지를 다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과학은 실제로 올해 화학만 이상한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44점, 3점짜리 2개 틀리면 과거에는 어땠나요? 3년 동안 아무리 통계를 뒤져봐도 2등급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원가문만 쭉 이렇게 계산을 해도 1등급이 나왔던 경우가 2023학년도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아, 과학은 다 맞으려고 공부하시는 게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2개쯤 틀려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재수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기본 베이스는 깔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과학 공부할 때 뭘 하시면 되냐면 와, 이 문제 진짜 어려운 거다 라는 문제는 뛰어 넘어가서 스킵하는 걸 해주시는 게 꽤 필요합니다. 나중에 여가 생활 있으면 여가 시간 있으면 풀어주실 필요 있지만 모의고사를 볼 때나 이럴 때 어려운 문제를 넘겨주시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수능 시험 볼 때 갑자기 12번이 어려워서 14번이 어려워서 거기서 시간을 한 문제 5분 6분 쓰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거를 뛰어넘어서 18개 맞추는 전략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과학은 3문제 이상 어렵게 나온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문제 정도 어렵게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거 좀 버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내신 들어간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뭐 수능 최저 이렇다 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저쪽에 제가 원래 살던 지역이 수지였거든요. 수지였는데 수지에 어떤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 어머님은 누구였냐면 제가 수지에서 이사를 갔는데 수지에 제 옆집에 살던 어머님이었습니다. 딸내미가 올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올해 연대 교육학과를 합격했습니다. 내신이 몇 등급이었냐면 2.6등급이었어요. 무슨 전형으로 갔냐면 교과 전형으로 갔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내신 2.6등급인데 처음에 2.6등급 갖고 어느 대 가고 싶니? 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성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숙명여대 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학교 선생님이 그쯤은 붙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넌 어디 가고 싶은데? 라고 질문했더니 전 한양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영화감독이신데 한양대 연극영화과 나오셨거든요. 한양대 가고 싶대요. 연고대는?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연고대를 제 실력으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짜증내면서 야 갈지 못 갈지는 가 써봐야지 라고 해서 제가 연대 교육학과를 쓰라고 했더니 붙었어요. 그럼 제가 연대 교육학과를 왜 쓰라고 했을까요? 제가 밥만 먹고 하는 게 입시니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빵꾸 날 것 같아서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 이렇게 높은 대학교 붙어갖고 제가 학교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길래 야 교육학과는 전자공학과가 아니란다. 애들 가면 다 놀아. 그러니까 쫓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수시 여러분들 원서 또 쓰셔야 됩니다. 수시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의대 중에 가장 성적이 떨어졌던 대학은 계명대 의대입니다. 4.5등급. 그리고 저 약대 중에 제일 떨어졌던 대학은 저쪽에 가톨릭대 약대가 재작년에 지원자가 모두 다 붙었습니다. 3합 5를 맞추면 이런 일은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제 부서가 입시전략연구소인데 28명의 직원이 있어요. 밥만 먹고 이 집만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수원학원의 담임쌤한테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수시 설명할 때 또 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능 최저를 좀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 중앙대도 공공인지학부가 원래 문과에서 경영과 더불어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학과입니다. 제일 점수가 낮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수능 최저를. 뭘로 만든다고요? 잘하는 걸로. 이걸 만들어서 이거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할 테니 이런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얘기. 고려대가 올해 처음으로 학업 우수 전형에 면접을 없앴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입시 결과 아직 공개 안 했죠. 제가 거기 최미정 사정관이랑 입학처장을 3월 달에 만날 건데 어디 빵꾸난지 대충 알거든요. 실제로 이거 또 빵꾸날 겁니다. 올해에도.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노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업 우수형의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우리가 수능 최저가 4개 8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3개 4를 한번 맞추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개 4를 맞추면 되게 좋은 게 의대도 쓸 수 있고 약대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4등급을 붙이면 4, 8이 돼요. 그죠? 제일 못하는 거 4등급 맞아도 돼요. 이렇게 뭔가 만드셔도 되는 거니까 수시에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 좀 조건은 만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중에 하나, 입시를 간단하게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제 후배의 아들내미가 새마고등학교 올해 고3을 졸업했습니다. 그 친구를 내신이 2.2등급인데 그 친구가 자꾸 수시에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걔 엄마가 대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야씨 약대 가야지 라고 했더니 2.2등급으로 약대를 어떻게 쓰냐요. 그래서 야 논술이자 논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논술 준비 안 할 거래요, 아들내미가. 그래서 누가 하라고 했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디를 쓰게 했냐면 중대 약대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돼요. 재수생의 가장 또 하나의 장점은 논술입니다. 걔는 준비 안 하고 붙었어요. 준비 안 하고 붙었는데 준비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재수생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럼 준비한다라는 게 뭐냐? 학원 다닐까? 이러지 말고요.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을 국어 공부, 수학 공부, 탐구 공부, 잠깐 영어 공부, 이걸로 24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할 건 별로 없는데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여가 생활이 필요하죠. 재수생의 여가 생활은 논술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머리가 아플 때 논술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걔가 중대 약대를 붙었다라고 했어요. 붙었는데 합격자 발표 날 걔 엄마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전화해갖고 야 지금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가 봐. 붙었나? 라고 해서 들어가더니 갑자기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래? 그랬더니 붙었어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준비를 안 했다니까요. 옆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논술 못 봤는데 어떻게 붙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랑 같이 시험 본 애들이 더 못 썼으니까 붙었지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놀랍게도 논술은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요? 자연계 친구들이. 왜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절반만 맞추면 붙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논술 문제를 가끔씩 이렇게 봐서 절반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있는 대학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밤 늦게 내일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요번 주에 한번 논술 문제 한번 볼까? 라고 해서 한번 다운 좀 받아서 절반쯤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먼저 이렇게 좀 보셔서 문제를 꼭 풀 필요가 없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정독하고 그리고 이 대학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해설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해설지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논술은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야지 합격하고 모범 답안인 거구나 라는 거를 평소에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재수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까먹는다. 머릿속에 남길 걸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아, 오늘은 뭘 공부할 거고 이거는 다음 어느 뭐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때 확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점수를 올리게끔 만들지? 라는 걸 확인, 머릿속에 다 있나? 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재작년에 재수하고 원장을 딱 맞는다라고 했더니 조정식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학원 와서 수업 좀 해라. 그랬더니 그건 좀 그거 빼고 막 이러길래 야, 그러면 보캐블러리 책을 나한테 좀 줘봐. 이랬더니 300권을 보내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저희 학원에 있던 애들한테 300권을 다 나눠줬죠.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단어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다. 우리 학원은 이제 규칙을 가진다. 라고 해서 제가 시켰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7시 40분에 저희 학원이 등원을 하는 거였는데 7시 반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7시 반에 같이 등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아이들한테 보캐블러리 책을 피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보캐블러리 책을 피세요. 그래서 이걸 읽는다. 처음부터 30단어를 매일매일 끊어서 여기까지 읽는다. 한 번 정독을 하는데 3분 걸립니다. 무슨 단어, 무슨 뜻, 무슨 단어, 무슨 뜻. 이거를 3번 읽으면 10분쯤 지나갑니다. 이걸 아침에 시켰어요. 그리고 1교시 준비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 책을 모두 다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옆에다가 놔요. 그리고 한쪽을 가립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4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 이 영어 단어를 3번 읽은 걸 4시간 뒤에 확인합니다. 몇 개쯤 기억할까요? 했더니 놀랍게도 17개쯤 기억하더라고요. 4시간 지나서 13개 까먹는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17개는 기억해서 즐거운 거고 13개는 화내면 머릿속에 각인돼서 즐거운 거다. 우와, 이거 까먹었네? 우와, 이거 까먹었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덮는다. 저녁 먹을 때 또 들고 온다. 그래서 또 확인하면 놀랍게도 28개 이상을 확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원할 때 10시 10분에 아이들 하원시킬 때 마지막으로 한번 한다. 제 30개를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은 원장실로 오세요. 라고 했더니 한 명도 안 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한 번 확인하다. 자고 나왔을 때 까먹은 게 있나? 4번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반복을 했더니 우와, 원장님 기억이 다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공부는 1일 연속극 보듯이 공부해야 된다. 영화 보듯이 공부하면 영화는 우와, 작년에 봤던 영화를 갑자기 올해 설날 특선의 영화를 TV에서 해주는데 저거 봤나? 라는 느낌이 든다. 영화는. 그러다가 어떤 장면이 딱 나와서야 저거 내가 본 건데? 라는 느낌이 든다. 공부는 영화 보면서 보듯이 하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처음에 각인시켰죠. 놀랍게도 이걸 딱 시켰더니 아이들의 영어 등급이 2등급 가까이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영어 단어를 언제 외우지?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냥 영어 단어는 이렇게 외우면 되고 영어 지문 하루에 2-3개씩 할까? 라고 뭔가 짬짬이 뭔가 만들어 놓으면
영어 공부를 특별하게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시간의 효율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여러분들이 잘 계획 세우셔야 된다. 아까 원장님이 막 재수하면 성적 되게 많이 오른다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막 14등급이 올라갔어요. 14등급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다 5, 1등급 받으면 4구나. 그럼 처음에 시작하니까 18등급이면 14등급이고 18등급이면 도대체 평균 몇 등급인 거야? 뭐 혼자 막 계산해서 4등급인 애들이구나. 3등급씩 올라갈 수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1등급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준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수학 88점, 국어는 어려우면 92점, 어려우면 85점, 쉬우면 92점. 어떻게 만들 거냐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거 빼자. 그거 빼고 영원히 공부 안 할 거야라고 처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8월 달까지 나머지가 공부가 다 끝났네. 아씨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이걸 왜 이렇게 공부가 나머지가 빨리 끝났지? 그럼 9월 달에 하면 돼요. 그럼 오시고 다 만든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어려운 걸 처음에 해가지고 어려운 거 하다가 쉬운 거 실수로 틀렸다고 3월 달에 얘기하고 또 쉬운 거 뭔가 또 맞추면 또 어려운 것도 틀리고 맨날 점수가 똑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재수는 흥이 나서 하셔야 됩니다. 흥이 나려고 하면 성적이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잘 준비하셔서 흥이 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딱 하나.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제가 집이 되게 멀거든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전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저쪽에 충청남도 아산의 탕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농어촌으로 아이를 만들어 주려고, 대학 가기 너무 쉽게 만들어 주려고. 근데 어찌 됐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다 보면 라디오를 진짜 한 2시간 듣다 와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라디오를 딱 들으면서 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20대 신규로 아이를 뽑는 것보다 경력직으로 뽑는 체육이 많아서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20대의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되게 우울합니다. 우리 아이 괜찮은 대학 안 나오면 취업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취업할 게 아니잖아요. 5년 뒤에 취업할 겁니다. 남학생들은 또 고맙게도 군대 18개월 가니까 7년 뒤에 취업할 거예요. 제가 6년 뒤면 아마 법적으로 은퇴해야 돼요. 그때 은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은 100만 명이 넘어요. 출생 인원이. 저보다 1살 어린 친구, 저보다 2살 어린 친구도 출생 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남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모두 다 놀아요. 이 사람들. 그럼 100만 명이 3년 동안 은퇴하면 300만 명이 넘겠죠. 지금 출생 인원 여러분들 세대는 40만 명대예요. 취업이 너무나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1년 더 하는데 무슨 과 가는 게 좋을까? 라는 거 공부 안 될 때 이런 것도 좀 고민 한번 해 주시는 거 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친구들 만나다 보면 과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과를 가시는 게 꽤 의미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취업을 너무 결부시키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다 되는 시장으로 여러분들은 바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는 일을 하고 연관이 되는 학과가 좋은 학과일 거예요. 전 지금 9시인데 지금도 이래요. 저 집에서 오늘 아침에 5시 50분에 나왔거든요. 어저께도 그쯤에 나와요. 맨날 그때 나오고 집에 가면 지금 10시 한 반쯤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한다고 저희 사장님이 저를 알까요? 몰라요. 근데 힘이 별로 안 들어요.
왜 힘이 안 들까요? 이 일하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일을 좀 찾아주시는 것도 재수 기간에 공부 안 될 때, 공부가 안 된다기보다 좀 쉬어야 될 때,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회생활을 60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80살까지 할 거거든요. 이 일을 80살까지 하셔야 될 세대일 거예요. 그럼 60년 가까이를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뭘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것도 한번 좀 찾아주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물러나도록 하고 6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다시 또 올 거예요. 그때는 표정이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뭔가 광이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때 저도 기대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